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누워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뭘 자꾸 먹고 또 그러다 보니 체중도 늡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요즘 계속 뭔가 속도 좀 쓰린 것 같고 신물이 자꾸 넘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둘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배, 가슴, 목, 코까지 위산이 닿는 어디에라도 다양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최철웅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최철웅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저도 낯설지 않은 것이 우리 집에도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진짜 어느 정도로 환자가 많을까? 우리 집에도 있을 정도면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숫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인 것은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를 해서 식도로 올라와서 자극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정상인 또 위식도 역류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환자들이 병이라고 하지는 않고 이 불편한 증상을 내가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든지 이게 아니면은 약을 먹어서 호전시키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증상이 일주일에 한두 번 진행될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 병은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소구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의사도 그렇고 환자들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고 우리나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소갈의 식생활 때문이겠지만 위식도 역류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아마 학회 발표로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심평원에서 발표한 진료 인원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구화된 질환이다. 그리고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10명 중에 1명은 이 병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령별로도 차이가 좀 있나 싶거든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20대가 이 병을 갖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사실은 일종의 만성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보는 환자분들은 40대, 50대가 제일 사실은 많고요. 40, 50대가 제일 많고. 하지만 최근 혼자 사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음식 먹는다든지 그런 이제 고칼로리 고지방 식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20, 30대에서도 확실히 연령대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사 통계에는 40, 50대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비드 시절이 되면서 저도 자가격리를 2주간 시행했는데요. 그래요? 2주간 배달 음식을 먹다 보면 사실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되니까 움직이지도 않게 되고 배달 음식을 먹으면은 대부분 저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고칼로리, 고지방식, 맵고 짜고 달고 탄산음료, 또 자극적인 조금 더 매운 음식 먹게 되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먹고 나서 또 잠이 오니까 더러 눕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역류가 되는 그런 역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달 음식 자체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음식을 시켜 먹는 시간, 상황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밤 늦은 시간에 뭐 혼자 혼술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좀 바삭한 거 튀긴 거 이런 거 먹으면서 또 괜히 또 콜라 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걸 먹다 보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하나하나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도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실 텐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삼키면
이쪽 흉골 상부에 여기 오목 들어간 부위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상부 식도 관략근이 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예, 꿀꺽 삼키면 음식물이 빠른 속도로 예. 보통 5초 이내에 예. 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명치 부위까지 가면 여기가 위식도 접합부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길이는 뭐 성인 남성의 큰 손바닥 한 뼘 정도면 예. 25cm 정도 길이가 그런가요?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길이가 대충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제일 아래에 있는 위식도 접합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위식도 접합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항문관략근처럼 항상 이렇게 쪼여 있어야 됩니다. 예. 쪼여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바로 열려서 위로 들어간 이후에 예. 쪼여 있는 동안에 이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를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음식물이 차 있는데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네. 열리는 거죠. 그렇죠. 열리는 기간이 보통 정상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이완하는 분들은 한 10초 이상 이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원인이 식도위 접합부 관략근의 기능 이상이다가 예. 되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나이가 증가하면서 모든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데요. 예. 횡격막의 기능도 같이 조금씩 힘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위 식도 접합부 있는 여기가 횡격막이니까요. 예, 여기 그렇죠? 이제 오목가슴 있는 요 부위가 예. 횡격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격막의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로 역류를 더 조장할 수도 있고 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일종의 탈장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이 실제로 생기면 식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내시경 사진으로 저희가 같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선생님. 네. 예, 우리가 식도염 환자분들이 외래를 방문하면 대부분의 성인분들은 내시경을 한 번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속쓰림의 증상이라든지 식도염의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네.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위암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네. 같이 동반돼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도위 접합부를 내시경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식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하시지만 뭐가 나와도 나올 거다. 예, 그렇게 생각 외래를 방문하십니다. 하지만 또 10명 중에 한 3분 내지 4분 정도만 식도 정맥에 상처가 보입니다. 이 상처가 보이는 부위를 우리는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진단명을 쓰고 있고요. 바꾸어 말하면 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식도 점막의 정상으로 관찰됩니다. 나는 불편한데. 예.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기를 의사들이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이제 진단명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고 가면 환자분들이 일견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기뻐하시다가 돌아서면 또 걱정하게 되죠. 그렇지. 그러면 더 큰 병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약물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시경상 식도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식도염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도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이 나오겠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내시경 소견을 저희들이 기술할 때 아무래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분류를 해야 되니까 옛날 학자들이 LA에서 모여서 분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LA 분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식도 손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경우는 A, 긴 경우 B, 더 심한 경우 C, D로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중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C, D가 되겠습니다. A, B는 사실 진단이 되더라도 환자분들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 한 8주 정도 치료하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더 진행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합병증으로 식도에 궤양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 궤양이 여기 상처가 아물었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 흉터가 지거든요. 흉터가 지면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럼 협착이라고 하는데 그럼 간혹 가다가 삼킴 곤란으로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식도가 좁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염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간혹 가다가 건강검진 진단을 하시고 바렛 식도라고 이제 의뢰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렛 식도. 바렛 식도라고 적혀 있으면 또 옆 밑에 많은 줄을 의사분들이 설명을 해놓거든요. 마지막 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 들으면 환자분 또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막 대학병원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실 발해 식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도 아니고요. 발해 식도 환자분 중에 또 100명 중에 1명 미만의 환자분들만 암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요즘은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도염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게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10명 중에 9은 안 생기는데 1명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겁니까? 기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위식도 관략근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역류가 되게 하는 압력을 과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부 비만이라든지 내가 과식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 그런 경우는 위에서 배출이 잘 안 되니까 풍선이 확장되면 압력이 가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역류가 됐을 때 우리가 침을 삼킨다든지 식도 운동을 해서 이 자극을 씻어주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이 또 떨어지는 환자분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결국은 식도 위 관략근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장이라든지 자극하는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략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왜 우리 관략근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항문 관략근인데 이건 저희들이 이제 케겔 운동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강화도 좀 할 수 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략근은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 사실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삼키는 운동을 시작을 하면 몸에서 자율적으로 몇 초 뒤에 식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걸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위에 있으면 이 관략근이 자동적으로 닫히면서 역류가 되지 않게 방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연세가 드시면 조금 힘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노화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관략근 또 근육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호흡을 하고 하다 보면 쓰다 보면은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강화하는 운동은 복식 호흡을 하면 어느 정도 호흡을 하면서 횡격막의 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하면 이제 제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게 뭐 커피, 술 같은 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결국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카페인이 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완하는 우리 긴장을 풀어주듯이 근육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도 관략근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위식도 역류를 조장할 수도 있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또 식도 위 관략근 자체를 기능을 떨어뜨리지만 위산 분비도 증가시키거든요. 게다가 술을 먹게 되면 저도 뭐 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면 술만 먹지 않고 안주를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안주를 먹어야 대화도 되니까. 안주를 먹고 좀 있으면은 포만감이 생기고 또 집에 가게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누워서 자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식도 영양질환을 또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술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술을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안주들 그리고 그 상황들 먹고 또 일찍 주무시게 되고 이런 상황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술, 커피 말고도 또 다른 음식들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고 탄산도 먹지 말라고 하고 뭐 토마토 얘기도 나옵니다. 신과일도 나오고요. 이런 거 선생님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환자분들이 요즘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시거든요. 프린트해서 오시잖아요. 보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원인이 될 때문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라든지 특히 토마토 모든 다른 또 건강 강좌를 듣다 보면 토마토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좋은 음식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부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또 식도 관략근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마다 개개인이 다 틀리게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보통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먹으면은 이제는 불편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물 용량이라든지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나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쁜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어보니 이것만 먹었더니 내가 속이 불편하더라. 그러면 그런 음식들만 좀 줄이시거나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음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체중이 느니까 나빠지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선생님 그런가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교정의 방법으로 항상 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비만이 되면 우리 배둘레햄이라듯이 복부의 지방이 증가하면 배 지방이 증가하면 배의 공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역류가 조장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은 뭐 혁대를 이렇게 꽉 진다든지 복대를 찬다든지 임산부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복압을 올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위식도 역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교정 가능한 것들은 조금 복대를 안 찬다든지 혁대를 조금 느슨하게 맨다든지 뭐 모든 건강 습관에 좋은 거는 비만을 줄이는 거겠죠. 뭐 당뇨, 고혈압 등 여러 성인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이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뭐 비만도를 주는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한 10kg 정도 몸무게를 감소시키면 증상이 한 40% 정도는 경감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10kg를 줄이는 건 하여튼 위를 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위식도 역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뱃살이 됐건 아니면 요즘 허리 시술하시고 복대 차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임신 상태 당연히 그런 거고요. 보정 속옷 요즘 또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힘주는 역기 들거나 이렇게 무거운 운동 드는 운동할 때 이때도 사실은 복압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위식도 역류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 중에 과도한 운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라는 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복부의 근육의 힘이 올라가서 이제 근육이 힘을 많이 주면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적당한 운동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또 운동이 좋다고 하면은 환자분들 뭐 과도한 등산을 하신다든지 마라톤을 하고 오신다든지 뭐 역기를 헬스장에 계속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여쭤보면 꼭 그런 운동만 하면 위식도 역류율이 더 나빠져 약을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기로는 조금 땀날 정도면 좋겠다. 증상을 악화시킬 정도의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참 좋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이제 잔소리 들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 눕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우면 사실은 위식도 간략근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음식물도 같이 고연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역류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식사를 하고 항상 교육 자료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누울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에 음식이 차서 내려가는 속도는 음식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천천히 내려가는 음식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고칼로리의 고지방식 튀긴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4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액체류, 물 같은 경우는 뭐 섭취를 하면 1시간 이내에 80% 쑥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액체류 중에서도 칼로리 높으면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고 하지만 대체로 실험실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4시간 갈 때도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응급 내시경 할 때 한 4시간 정도 금식을 하면 대부분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볼 때 정상인에서는 한 3, 4시간 정도면 이후에 눕는 것이 안전하겠다.
위가 비워지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서너 시간 정도 되니까 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누우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증상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은 예. 이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누는데요. 결국은 전형적인 증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역류가 돼서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예. 가장 중요한 증상은 흉부 자결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결감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따갑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무리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깔치 뜯는다는 등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선생님 손대고 계신 그 부위죠. 명치 부위.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오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여기 아니면 명치를 이렇게 집으시죠. 조금 더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이 부위가 보통 식도가 자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중요한 증상은 역류 자체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역류가 되어서 입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주가되면 신물이 올라온다고 보통 말씀을 하고 썸물이 올라온다고도 말씀하거든요. 썸물은 아마 담즙이 원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즙도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인 거고요. 비전형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죠? 비전형적인 증상은 역류가 되어서 자극을 다른 곳에서 인지하는 거죠. 식도 이외에. 가장 흔하게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목에 이물감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 목에 걸린 것 같다. 삼킬 때마다 걸린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있는데 신반 상태에서 뭔가 걸린 것 같아. 이비인후과 가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비인후과 들렸다고 오시죠. 그렇죠. 이비인후과 방문하시고 후두경 검사를 한 후에 위식도 역류염이 원인일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듣고 외래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목이 불편해하시는 분들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그 위에 기관지가 주위에 있으니까요. 기관지, 만성 기침을 한다든지. 천식이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 폐렴까지 악화되는 분들도 있고 간혹가다 치과 선생님들 중에 치주염이라든지 이빨에 손상이 오는 것도 식도염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화기 내과를 가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비인후과를 가셨다가 그다음에 기침이 계속 나와서 호흡기 내과를 가셨다가 심지어는 치과를 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입 안까지 위산이 넘어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금방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증상,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신물이 올라오고 느끼는 걸 느끼신다면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 다 있으시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위치가 제일 흔한 위치가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장기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혹시 내가 있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심장병이랑 역류성 식도염이랑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100%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환자분들이 호소할 때 자세부터가 틀리죠. 위식도 역류염으로 오시면 항상 여기 가슴뼈 뒤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여기가 따갑다고 하시고 보통은 식사를 한다든지 눕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 제산제 우리 짜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 하얀 거 그거 그런 거 먹으면 금방 호전되거든요. 그런 거는 대부분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일 수 있고요. 심장은 여기서 조금 왼쪽에 있거든요. 그럴 때 환자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지면서 설명을 하죠. 지면서 쥐어 짜듯이 여기 아프다 하면서 식은땀도 흘리는 사람 분도 있고 팔 쪽으로도 통증이 방사되기도 하고요. 연관통, 방사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강의를 할 때 환자분들은 그렇지만 쉴 때보다 뭔가 운동을 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발생하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산제로 호전되지 않죠. 심장이라면 심장 관련된 혈관을 확장시키는 나이트레이트라는 약을 먹으면 또 바로 호전돼서 감별할 수 있지만 100%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때는 방문하셔서 꼭 진료를 받으셔서 감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산제를 먹어서 좋아지면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우리가 이제 감은 잡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다 하고 병원에 가면 선생님 일단 어떤 검사부터 하시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은 네. 기본적으로 환자분 증상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인 환자분들을 문진을 하고 의사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대부분 네. 70% 이상이 의사분들이 감을 잡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예. 그렇게 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사실은 심장병의 다른 질환처럼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예.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예. 약물 투약을 바로 보통 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80%의 환자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단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의 주 목적은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위암 검진입니다. 위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식도도 같이 확인하면서 예. 앞에 말씀드렸던 식도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 예. 및 다른 위식도 궤양이라든지 다른 예. 식도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감별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식도염이면 다행이지만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시경 검사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를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을 쓰시나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대학병원에 진료를 오시면 예. 기본적으로 약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오시죠. 예. 제일 중요한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치료는 네. 물론 생활 습관 교정을 하지 않으면 예. 약을 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배가 나오신 분들은 좀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예. 그리고 원인이 눕지 되는 마라 뭐 이런 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예. 증상을 악화시킨 게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튀긴 거 먹지 마라. 밤에 먹지 마라.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약은 위산 분비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방 말한 증상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네. 위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한 20년, 30년 전부터는 강력한 양성장 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이 개발된 이유로 네. 대부분 첫 번째 치료로 양성장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작년부터는 국내에서도 개발되어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약제가 네. 보다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가 가능한 약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심각한 약들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드시는 약들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선생님 이게 드시는 약 그 복용 기간이 있죠. 이거 꼭 지키셔야 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환자분들이 증상의 호전 여부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예. 통상 2주 이상을 네. 투약해 봐야지 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물 투약을 최소 2주 정도는 시작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위식도에 있는 점막의 손상이라든지 염증을 호전시키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4주에서 네. 8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물 투약 받을 때 대부분 보면 4주 내지 8주 약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한 며칠 정도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니까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내가 한 달을 먹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재발이 돼서 또 같은 약을 또 드시게 되는 경우 흔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위에서 있는 내용물이 네. 역류를 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는 네. 역류되는 것 중에서 위산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산을 분비해서 환자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인데 네. 문제는 역류되는 다른 여러 인자들 네. 원인이 되는 걸 말씀드렸죠. 비만이라든지 예. 주의 식사라든지 과도한 운동부터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요. 예. 어느 정도의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플 네. 때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렇게 투약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네. 약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용량을 줄여서 가끔씩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다. 네. 이게 그러면 생활 습관이 잘 교정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게 이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요거 선생님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이런 것들 고쳐야 한다.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건강을 위해서 네.
비만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가장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식사가 원인인데 네. 문제는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이런 걸 안 먹게 되면 본인은 이 좋아하는 걸 먹고 살아야지 내가 삶의 의미가 있는데 네. 못 먹게 한다고 살면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을 평생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약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용량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안전하지만 또 10년, 20년 뒤 이 약이 안전하다고는 아무도 네.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생활 습관이 다 좋으신데 왜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서 이렇게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약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선생님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예. 혈압약이 원인이라고 또 처방전을 간혹 들고 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혈압약의 원인인 것은 아니고 예.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기항제라는 예. 약제가 이거 있습니다. 많이 쓰는 약인데. 예, 흔히 쓰는 고혈압의 1차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예. 이 칼슘 채널 차단제는 네. 근육을 조금 힘을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근육, 우리 관략근의 관략근의 힘이 기능은 떨어지는구나. 또 같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약의 원인인 분도 있지만 네. 또 칼슘 채널 기항제는 고혈압 아주 중요한 약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약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반응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분에 한해서 이분이 약만 먹으면은 악화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다른 약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선택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당부 말씀해 주시지요. 외래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예. 위식도 역류 질환은 왜 완치가 되지 않느냐? 예. 완치를 하러 왔는데 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항상 설명드린 것이 당뇨, 고혈압도 완치가 되지 않듯이 이것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는 것을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는 치료가 되었는데 좀 있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네. 또 다음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하고 예. 또 다음 병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사는 점점 많아지고 예. 환자분들은 점점 고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자체가 이 병은 내가 평생을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교정하면서 최소한의 약을 먹으면서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는 예.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역류성 식도염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병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끝맺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상식들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철웅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나중에 식도가 협착이 되거나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식도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쓰림이 있거나 신물 넘어오는 증상이 있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 어차피 받으실 거니까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